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당당하게 일어섰죠. 속 시원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인 도예가 강은채입니다. 저는 부산 근교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었죠.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란 덕분에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대학교에서는 미술교육과를 전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도자기 수업을 들으면서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졸업 후 몇 년간 도자기 공방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29살이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 제 공방을 열었어요. 작지만 정성스럽게 꾸민 공간이었죠.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제가 만든 도자기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제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도자기는 시간이 쌓일수록 단단해진다고 믿었거든요. 손으로 만든 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렸죠. 기계로 찍어낸 것과는 다르게 사람의 손길이 담긴 그릇은 사용할수록 더 깊은 맛이 난다고요. 공방을 운영한 지 3년째 되던 해, 운명처럼 한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네 내과의원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의사였어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차분하고 무엇보다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해 보였거든요. 지훈 씨가 처음 제 공방에 들어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찻잔 세트를 고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살펴보시면서 질문도 많이 하셨죠. 어떤 흙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오래 구웠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까지 궁금해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훈 씨는 자주 공방을 찾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일로 지치셨을 때 차 한 잔 마시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우린 차를 마시면서 일상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도자기 만드는 과정도 구경하셨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했어요. 지훈 씨는 제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셨거든요. 제가 만든 작품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탄해 주시고 공방에 놀러온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곧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 말이죠. 지훈 씨와의 만남이 깊어지면서 제 공방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어요. 매일 저녁이면 병원에서 퇴근한 지훈 씨가 들러서 차 한 잔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단골 손님이신 김 여사님께서 공방에 들어오셨어요. 딸 결혼식에 쓸 찻잔 세트를 주문하러 오신 거였죠. 김 여사님은 제가 진열해둔 찻잔들을 하나씩 들어보시며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그때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네요. 도자기는 시간이 쌓일수록 단단해진다고, 손으로 만든 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설명해 드렸거든요. 기계로 찍어낸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사용하실 때마다 더 깊은 맛이 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김 여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만족해 하셨죠. 그 순간 문득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였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 씨가 공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물레 앞에 앉아 새로운 작품을 빚고 있었어요. 흙을 만지는 제 손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지훈 씨는 정말 신기하다면서 그냥 흙덩어리가 제 손을 거치면 이렇게 예쁜 가릇이 된다고 감탄하셨죠.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흙을 반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양을 잡고 말리고 초벌 구이하고 유약 바르고 재벌 구이까지 한 달은 좋게 걸린다고 말했죠. 지훈 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대단하다고 자신 같으면 중간에 짜증났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이 시간들이 소중하다고 급하게 만들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성과 시간이 쌓여야 진짜 가치 있는 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때 지훈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말씀하신 게 기억나네요. 제가 참 특별한 사람 같다고 요즘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만 외치는데 이렇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일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지훈 씨처럼 바쁜 의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 제 느린 작업 방식을 이해해 주신다는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로 지훈 씨는 더욱 자주 공방을 찾아주셨어요. 때로는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흙을 만져보시기도 했죠.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진지하게 도전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지훈 씨는 의사 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돌봐야 하는데 급하게 대충 진료하면 놓치는 게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지만 정성을 다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에는 지훈 씨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계셨죠. 알고 보니 저희가 만난 지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짜까지 챙겨주시는 지훈 씨의 세심함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날 밤 지훈 씨와 함께 공방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나누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했어요. 지훈 씨는 언젠가 저와 함께 작은 집을 꾸미고 싶다고 하셨고, 제가 만든 그릇들로 가득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이 곧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요. 사랑만으론 부족했다. 마이너스 챕터 2. 의사와의 만남. 지훈 씨와 만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저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지훈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동네 내과 과장이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였거든요. 지훈 씨가 처음 제 공방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 그 전날 밤 응급실에서 심장마비 환자를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공방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들어오신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 씨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 공방을 찾아주셨어요. 환자를 잃었을 때의 무력감, 의료진들 간의 갈등, 과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러 오셨죠. 저는 그런 지훈 씨를 보면서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지훈 씨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공방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날 50대 남성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결국 살리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지훈 씨는 제가 우린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했지만 결국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그 환자의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무능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지훈 씨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내어드리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는 법이니까요. 그때 지훈 씨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제가 만든 도자기처럼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지훈 씨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지훈 씨의 일상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고된 스케줄, 응급환자가 오면 밤새워 돌보는 일, 환자 가족들과의 어려운 상황들까지요. 어느 날은 지훈 씨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쉰 채로 공방에 오신 적이 있어요. 아픈 몸으로도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쉬지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직접 생강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드렸습니다. 며칠 후 지훈 씨가 그 생강차 덕분에 금세 나았다고 고마워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지훈 씨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다고, 오히려 매 순간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회복되어 웃으며 퇴원할 때의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런 지훈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의사였지만 속으로는 항상 환자들을 걱정하고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며 더 나은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의료인이었거든요. 지훈 씨도 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새로운 기법을 시도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고를 때도 진지하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관계였죠. 그해 가을, 지훈 씨는 처음으로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버지도 의사이고 어머니도 의료계 종사자라고 하시면서 언젠가 저를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인사드리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훈 씨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쁜 것 같으면서도 약간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그때 이미 지훈 씨는 부모님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해 겨울,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지훈 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고, 이 사람이야말로 제 인생의 운명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저녁이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길이 미끄러웠는데 저는 재료 주문을 하러 도심 쪽으로 나가야 했거든요. 지훈 씨도 그날 의사 모임이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우연히 같은 지하철을 타게 되었죠.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각자 갈 길로 헤어지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앞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멀뚱멀뚱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때 지훈 씨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가셨거든요.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얼른 따라가서 지켜봤는데 지훈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저에게 보여주시던 부드러운 모습과는 달리 매우 진지하고 침착하셨습니다. 환자의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면서
119에 신고도 하셨죠. 환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지훈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담요나 외투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시고 환자가 체온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환자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의식이 없어도 들을 수 있다면서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약 10분 정도였는데 그 시간 동안 지훈 씨는 한시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환자를 들것에 올릴 때까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병원까지 동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지훈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훈 씨는 계속 걱정하셨어요. 환자의 가족들이 오기까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면서 끝까지 지켜주셨거든요.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알고 보니 당뇨병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쓰러진 거였습니다.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서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의사는 지훈 씨의 신속한 판단과 응급처치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칭찬하셨어요. 환자의 부인이 병원에 도착해서 지훈 씨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평소에 지훈 씨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날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지훈 씨는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와의 약속을 뒤로 미루고 환자를 돌본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훈 씨의 모습에 더욱 깊이 반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지훈 씨 생각이 났어요. 자신의 안전이나 편의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직업적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지훈 씨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의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죠. 지훈 씨도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함께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저만은 끝까지 곁에 있어줬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부터 저희는 서로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죠.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지훈 씨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순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고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지훈 씨와 저는 더욱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훈 씨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 준비의 부담감 때문인 줄 알았어요. 36이라는 나이에 처음 결혼을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신중해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 씨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공방에 오셨어요. 차를 마시면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저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훈 씨는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제 눈치를 보셨어요. 부모님이 까다로우시다고
특히 며느리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느 부모님이든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지훈 씨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부모님이 제 직업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예가라는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장래성은 있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때 지훈 씨가 말씀하신 게 기억나네요. 사랑이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 저를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시는 지훈 씨의 목소리에서는 확신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훈 씨 부모님이 의사 집안이시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지훈 씨의 반응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지훈 씨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한시영 씨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해 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3대째 의사 집안이고 지역 사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어머니 박미란 씨는 전직 약사로 현재는 여러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의사 부인들의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사교 활동 때문에 며느리의 배경이나 직업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을 쓰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훈 씨는 저를 위로하려고 애쓰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지훈 씨가 나중에 병원을 확장하거나 분원을 낼 때 며느리 집안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게 부모님의 생각이었거든요. 제 공방 수입으로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체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참석하시는 모임에서 며느리를 소개할 때 도예가라는 직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으셨다고 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대부분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훈 씨는 그럴 때마다 제 일의 가치에 대해 설명해 드렸다고 했어요. 도예가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직업이고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말씀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셨다고 했습니다. 점점 지훈 씨와의 만남에서도 그런 주제들이 자주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 씨도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죠.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특히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도예가라는 직업이 누군가에게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훈 씨와 함께라면 언젠가는 부모님께서도 저를 받아들이시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사랑의 힘을 과신했던 거죠. 곧 직접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지훈 씨 부모님을 뵐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부터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고민이 된 건 선물이었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값비싼 걸 사가기에는 제 형편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만든 것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훈 씨께서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약탕기와 찻잔 세트를 만들어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한 달 넘게 정성스럽게 작업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흙을 골랐고 유약도 가장 예쁜 색깔로 선택했어요. 구워내고 나서도 몇 번이나 검토해서 완벽한 작품만 골랐습니다. 포장도 하얀 한지로 곱게 싸고 리본까지 예쁘게 묶었어요. 지훈 씨 부모님 댁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2층 양옥집에 넓은 마당까지 있었어요. 대문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지훈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문을 여신 분이 시어머니 박미란 씨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으셨지만 자세가 반듯하고 옷차림도 단정하셨어요. 진주 귀걸이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계셨죠. 첫 느낌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박미란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집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거실은 정말 넓었어요. 값비싼 가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벽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마치 잡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 한시영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지훈 씨를 많이 닮으셨는데 훨씬 더 위엄이 있어 보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죠. 미소 한번 지어주시지 않아서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고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어요. 박미란 씨가 포장을 뜯어보시더니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약탕기를 들어보시고 찻잔도 하나씩 만져보셨어요. 그때 박미란 씨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간은 많이 들였겠지만 솜씨가 딱히 눈에 띄지는 않는다고, 그래도 정성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턱 막혔어요. 제가 그토록 자신 있어 했던 작품을 그렇게 평가절하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시영 씨는 선물을 대충 훑어보시더니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냥 식탁 한 구석에 놓아두시고는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공방 운영은 얼마나 오래 했는지 같은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철물점과 구멍가게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을 때 두 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특히 박미란 씨는 그런가 하면서 고개만 끄덕이셨는데 그 반응에서 뭔가 아쉬워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방 수입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한시영 씨가 대놓고 묻지는 않으셨지만 돌려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수제품 시장이 어떤지,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앞으로 사업 확장 계획은 있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꾸준히 일거리가 있다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함께 밥을 먹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박미란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음식들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지훈 씨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어요. 식사 중에 박미란 씨가 다른 집 며느리들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옆집 며느리는 약사고 앞집 며느리는 공무원이라고 하시면서 모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시영 씨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특히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때는 가족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뜻으로 들려서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훈 씨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생각보다 까다로우셨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라고 위로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선물이 그저 시간만 들인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직업과 가정 배경이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서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자주 뵙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직 진짜 시험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첫 방문 이후 몇 주가 지났어요. 지훈 씨는 부모님이 저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사실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 때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선물 대신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지훈 씨가 어머니가 나물 요리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정성껏 나물 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고 정성스럽게 조리했어요. 두 번째 방문 때는 첫 번째보다 더 긴장되더라고요. 이미 한 번 만나 뵈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박미란 씨와 한시영 씨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특히 그날은 박미란 씨의 언니 되시는 분도 함께 계셨어요. 지훈 씨의 큰이모님이셨는데 이분 역시 의사 부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함께 앉아 계시니까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제가 가져간 나물 반찬들을 보시더니 박미란 씨가 말씀하셨어요. 정성은 알겠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시간 들이는 일을 며느리가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해서 수입을 늘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큰이모님은 더 직설적이셨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일이 취미로는 괜찮지만 평생 직업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 여유로운 일은 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박미란 씨가 하신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손으로 만든 게 무슨 대단한 선물이냐고,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수제품보다는 브랜드 있는 제대로 된 선물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수작업의 가치가 그렇게 무시당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첫 번째 방문 때 가져간 약탕기와 찻잔 세트도 거실 구석에 그냥 놓여 있더라고요. 사용하신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한시영 씨도 거들어 주셨습니다. 요즘 의료계는 경쟁이 치열해서 병원 운영도 쉽지 않다고, 나중에 분원을 낼 때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며느리 집안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고 은근히 압박하셨어요. 큰이모님은 다른 의사 집안 며느리들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어떤 집 며느리는 약국을 운영해서 매달 수천만 원씩 벌어온다고, 또 어떤 집 며느리는 부모님이 부동산 사업을 해서 병원 확장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공방 수입으로는 그런 기대에 전혀 부응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현실이 더욱 처참하게 느껴졌어요. 식사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박미란 씨가 의사 부인들 모임에서 며느리들을 소개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도예가라고 소개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시영 씨는 더 직접적이셨어요. 병원 확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필요한 자금 규모를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제가 그런 계획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뜻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훈 씨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 안에서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지훈 씨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지훈 씨는 부모님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사랑보다는 실용성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지훈 씨의 목소리에서는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부모님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혼자 공방에 앉아서 제가 만든 작품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도자기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가치 없는 건가?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아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왜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그렇게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걸까요? 손으로 만든 것이 왜 체면에 안 서는 선물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것이 왜 의미 없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지훈 씨도 결국에는 부모님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두 번째 방문 이후 지훈 씨와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매일 공방에 들르지도 않으셨고 오셔도 예전만큼 편안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뭔가 마음속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지훈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공방을 찾아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차도 거의 드시지 않으시고 계속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어요. 지훈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부모님과 큰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의 결혼 문제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시영 씨가 크게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시영 씨가 지인들을 통해 제 집안 사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철물점과 구멍가게의 규모며 집안의 경제 상황까지 다 파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박미란 씨도 의사 부인들 모임에서 동료들과 상의해 보셨나 봐요. 다들 도예가라는 직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런 일은 계속하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 도예가로서도 실력이 뛰어나다는 걸 열심히 설명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지훈 씨가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정말 힘들다고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지훈 씨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지훈 씨께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함께 부모님을 설득해 보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했죠. 하지만 지훈 씨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어요.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시영 씨가 지훈 씨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인의 딸인데
약사 자격증도 있고 집안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다고 해요. 지훈 씨는 당연히 거절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시영 씨가 정말 화를 내시면서 지훈 씨가 현실을 모른다고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한시영 씨는 병원 확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런 큰일을 해내려면 가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대요. 특히 며느리 집안에서도 상당한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제 집안으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박미란 씨도 사교 모임에서의 체면을 계속 언급하셨다고 했어요. 도예가라는 직업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다른 의사 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지훈 씨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해졌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지훈 씨가 점점 부모님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시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을 자주 언급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 씨가 정말 지쳐 보이는 얼굴로 공방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지훈 씨도 결국 부모님 편에 서기로 마음을 정하신 거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압박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 사랑을 지킬 용기가 없으신 거였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 물어봤어요. 당신만은 내 편이 아니었냐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냐고 했죠. 지훈 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지훈 씨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부모님 마음이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시는 지훈 씨의 눈빛에서는 이미 포기의 기색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저를 위해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정작 어려움 앞에서는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굽혀가면서까지 이 결혼을 성사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제 자존심과 가치관을 포기하면서까지 인정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지훈 씨와의 마지막 대화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지훈 씨가 다시 마음을 돌려서 저를 선택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봐도 지훈 씨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지훈 씨가 공방을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오신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지훈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저희가 함께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병원 확장 문제가 구체화되면서 가족들의 경제적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해졌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집안의 형편으로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하시면서요.
지훈 씨는 정말 미안하다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지원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속이 시원한 느낌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 애매한 상황을 끌고 갈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훈 씨는 제가 이해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시면서도 죄송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에 대해 계속 변명을 들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지훈 씨가 떠나신 후 저는 혼자 공방에 앉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시댁에서 받은 모욕들까지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시댁에서 무시당했던 제 작품들이 생각났어요. 정성껏 만든 약탕기와 찻잔 세트, 그리고 그것들을 보며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던 박미란 씨의 말들 말이에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작업실로 갔어요. 그리고는 며칠 전에 구워놓은 도자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려던 작품이었는데 그걸 바닥에 내리쳤어요.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깨진 파편들을 보면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일본의 킨츠기라는 기법이 떠올랐거든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여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 말이에요. 저는 깨진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금가루를 섞은 접착제로 하나하나 이어 붙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천천히 정성스럽게 작업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금으로 이어진 균열들이 마치 예술 작품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움이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 자신도 이 도자기와 같다는 걸 말이에요. 시댁에서 받은 상처, 지훈 씨에게 버림받은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부서뜨렸지만 동시에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손으로 만든 건 시간이 쌓여야 빛을 낸다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나만 알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서야 진짜 제 안에 있던 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이 있었어요. 지훈 씨가 부모님의 소개로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약사 자격증을 가진 집안 좋은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곧 담담해졌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지훈 씨도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서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제 길을 가면 되는 거고요.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만들고 싶은 것, 제 마음을 담은 것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제 만족을 위해서 말이에요. 흙을 만지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저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진 저 자신과 함께 말이에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배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경험이 정말 소중한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결국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끔 그때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시댁에서 받은 모욕,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아픔, 그 모든 게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요즘 공방에는 예전보다 더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만든 작품들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해 주시는 분들, 정성스럽게 만든 거라며 소중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며칠 전에는 젊은 부부가 와서 결혼 선물용 찻잔 세트를 주문하셨어요. 손으로 만든 것이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면서 기다려서라도 꼭 제 작품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훈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가끔 궁금하긴 하지만 딱히 알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 부모님이 원하시던 대로 좋은 조건의 여자분과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시겠죠. 그분에게는 그런 삶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외롭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해보니 전혀 외롭지 않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 그 일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언젠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제가 도예가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손으로 만든 것의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깨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얻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가치관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합니다. 제 손길이 닿은 그릇들이 누군가의 일상에 작은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